안녕하세요. 사플 이승희 성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어떤 게 오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오해와 진실 시리즈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증여세 하면은 이렇게 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거나 고민을 하시게 되니까 내용이 숙지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 차용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차용증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한테 자금을 넘겨주시더라도 차용증만 써두시면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차용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세청은 증여로 가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의 형식을 빌어서 자금을 직계비속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이 국세청에 손길이 닿아서 세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수정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으로 자금을 빌린 것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 이 정해진 양식이 이 차용증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딱 법에서 정한 건 없어요. 그냥 차용증이라는 실질에 부합하면 되거든요. 이 실질에 부합하는 방법은 전과 후로 나눠서 전은 자금을 넘겨주기 전에는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데 형식과 내용이 차용증에 부합되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 측면인데요. 차용증을 쓰고 나서 자금을 넘겨주고 나서는 차용증에 맞게, 차용증 약정에 맞게 이행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원금 상환과 이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금 상환은 상식에 부합됩니다. 통상적으로 남들이 타인하고 돈거래를 했을 경우에 비교해서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가령 뭐 5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5년 후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담보도 설정하고 보증도 세우라고 하고 연대채무도 부담시키고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 상환 스케줄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자 또한 합리적인 그런 스케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용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자금 거래를 하시더라도 이자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것이 차용이다, 자금 거래다 하고 인정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무이자나 저리로 했을 때 4.6%를 기본적인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뭐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저리로 이자를 싸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고 싶으시면은 4.6% 정도 이자를 주고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뭐 6%대도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이자율 정도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차용거래,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차용거래가 들어오면은 매년 이자 지급, 또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원리금 상환 여부 이거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증, 특수관계자, 가족 간의 자금 거래를 하시면은 차용증 작성하시고 자금을 넘겨주는 이 전 단계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자금을 넘겨주고 그 이후의 단계, 원리금 상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그리고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이러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자 지급 약정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날짜에 지불하시고 이자 금액이 산정이 되면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지불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자가 뭐 1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세 달치 몰아서 45만 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15만 원 딱딱 매달 이자를 이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 계약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증여도 하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험계약 관련해서는 일단 보험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이 보험계약을 하시는 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 보험금을 타시는 분, 이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 계약자와 수익자, 요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돈을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시는 분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일정하게 요금을 내게 되는데, 그 매달 일정하게 내는 돈을 보험료, 보험에 대한 요금, 보험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한 요건이 돼서 사유가 발생해서 목돈을 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보험금, 보험금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타시는 분, 보험수익자,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은 부모님이 하시고 보험금은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의 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료를 내신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녀분들이 타시더라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이 보험 대상이 있습니다. 보험 대상. 뭐 가령 아버지를, 부모님을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직계존속이 피보험자,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보험 대상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보험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보험료를 자녀가 낸 것처럼 보험 계약을 자녀가 하고,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뭐 부모님 통장, 아버지 통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이제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자인 직계비속 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하셨더라도, 보험 계약을 하셨더라도 이때는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아들이 직계비속이 타게 되면은 이때는 당연히 증여로 의제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험료를 내신 분이 보험금을 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낸 사람 따로, 보험금 타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증여로 의제된다.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담보력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뭐 주택도 구입하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 대출을 부모님이 갚아줘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니까 본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니까 완벽하게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자녀가 무자력인 경우 부모님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느냐, 부모님이 자녀의 증여세를 떠안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부모님이 직계존속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자녀는 현금을 대출받아서 사용하고 부모님이 상환함으로써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되는데, 자력이 없는 경우는 이제 체납이 되겠죠. 자녀 입장에서는 체납이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 연대 의무, 자녀의 증여세를 낼 의무마저 없어집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국세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국세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님의 담보력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때 국세청은 실질로 갑니다. 실질 과세로 해석을 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활용할 때 국세청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증여했다고 봐버립니다. 국세청은 부모님이, 그 실질이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렇게 의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낼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자녀가 무자력일지라도, 세금을 낼 자력이 전혀 없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연대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현금 증여이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처럼 연대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의 무자력의 경우 당연히 부모님께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의 증여세를 납부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축의금. 축의금 관련 내용입니다. 축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으로 혼수품을 마련하고 결혼자금으로 쓰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것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을 때 뭐 무난하다, 뭐 그럴만도 하다,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통상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뭐 아주 비싼 가구, 해외에서 뭐 이태리에서, 유럽에서 이런 비싼 가구를 들여온다든지, 네, 고가의 거액의 축의금을, 혼주에 기속되는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서 뭐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예적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판례나 예규에 보면은 신랑 신부 당사자의 그런 인연이나 친분 관계에 의해서 들어오는 축의금은 전부 이제 신랑 신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주인 부모님, 양가 부모님의 인연이나 친분 관계에 따라서 들어온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 양가 부모님의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양가 부모님의 인연에 따라서 친분 관계에 따라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분들이 신랑 신부가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명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방명록에 혼주 쪽 인연이나 친분 관계에 따라서 들어오신 분들 별도로 기표를 잘 하시고, 또는 신랑 신부 당사자와의 인연이나 친분 관계에서 하객으로 오신 분들은 또 별도로 구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명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알림 서비스,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서비스를 해주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랑 잘 소통하셔서 이 방명록이나 축의금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축의금이 들어와도 비과세 범위인 5천만원, 1인당 5천만원, 신랑 5천만원, 신부 5천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증여세 1억이 또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 통과가 된다면은 1억 5천까지는 괜찮습니다.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합해서 3억까지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뭐 신랑 측이 신부 측으로, 신부 측이 신랑 측으로 혼인을 가정했을 때는 1,000만원까지는 또 추가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랑 측 총자금 1억 6천, 신부 측 총자금 1억 6천, 도합 3억 2천까지는 증여세 1원도 없이 마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생활비 관련, 생활비 하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 교육, 의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통장으로 생활비를 일정하게 주면서 뭐 생활비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구나 직기비품을 구입할 때 냉장고, 뭐 이렇게 컴퓨터, 장롱 이런 거를 구입할 때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이체 메모밖에 없어요. 이체 메모. 은행 간에 계좌 이체할 때 가급적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이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금 이체에 대한 증빙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품이나 가구를 구입했을 때는 그 가구에 대한 증빙,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생활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비와 일상 주거, 식음료 이런 비용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생활비 관련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육비하고 일상 생활비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한테 생활비, 교육비를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상적으로 학교 교육비라든지 생활비, 주거환경, 주거, 식음료 지출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보내주고, 그 자금을, 생활비로 보내준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을 해버린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자동차를 사버린다든지 뭐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자금의 용도가 지정이 돼버리면은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로 들어간 자금이 정말 자녀의 생활비로 쓰여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아서 그 생활비를 생활비 카드를 쓴다든지 자녀 명의의 카드로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생겼을 때 손자, 손녀가 엄청 이쁘지 않습니까? 하는 짓도 이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걸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이 손자, 손녀를 보기 때문에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손주, 손녀가 생겼을 때 뭐 목돈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교육비를 지출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죠.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니고 뭐 맞벌이 부부가 이제 직장도 다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 손녀의 교육비 뭐 대학생이 된 손주 손녀의 뭐 학자금을 500만 원, 1000만 원, 수천만 원 또는 손주가 공부를 잘해서 해외 유학을 갔어 이렇게 했을 때 뭐 한 달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이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주, 손녀를 부모님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의 교육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를 하시게 되면은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있는 자녀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분께서는 이 손주, 손녀에게 자금을 지출하실 때 미리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점검하신 후 그런 다음에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